안녕하세요. 유럽의 문화와 미술을 강의하게 될 김정락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 도슨트 고유경입니다. 선생님, 드디어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왔네요. 네. 르네상스를 특별히 기다린 이유라도 있나요, 유경 씨? 아무래도 이 르네상스 시기가 가장 친숙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파트너로서 제가 오늘은 좀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유경 씨의 이해를 보면 상당히 놀라워요. 매우 훌륭한 학생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르네상스 하면 어떤 화가들이 기억나세요? 보티첼리 있고요. 라파엘 로랑 이분은 좀 친숙하지는 않은데 르네상스 시기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고요. 네. 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미켈란젤로 이 정도 네.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르네상스에 활동했던 예술가들인데요. 르네상스는 문화뿐만 아니라 미술에서도 어떤 대변혁을 가져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이 시기를 갖다 우리가 오늘 볼 텐데요. 그리고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 유럽의 근세를 출발하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의미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이 미술과 문화를 함께 살펴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좀 더 다른 내용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그 르네상스의 세계와 인간관, 그다음에 역사들을 성베드로 성당에 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서 그 로마의 르네상스 미술을 또 이제 피렌체 미술과 또 곁들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네, 단순히 그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살펴보는 시간이라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만나볼 예술품부터 살펴볼까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네, 이번 시간 배워볼 주요 예술품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 미술이 주요 미술들의 배경이 되잖아요. 네. 이 르네상스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예, 르네상스라는 개념은 최초로 1550년대 중반에 최초로 예술가의 열전이라는 최초의 전기문을 쓴 예술가가 있습니다. 조르조 바자리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전기문에서 쓴 말인데요. 원래 이제 이태리어로는 리나시멘토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이 이제 프랑스어로 전가되면서 르네상스라는 말이 됐는데요. 이 말을 가리키면서 바자리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의 미술은 고트족, 고딕 미술이고 이것은 고트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술이다. 그러니까 이 고트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이 바자리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탈리아 라틴 민족이 아니고 자신들의 민족이 아니고 이 북방에서 온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중세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야만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바자리는 자신들이 또 새롭게 여기에다 고조 문화를 다시 부활시켰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르네상스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보면 그 프랑스인들이 만들어낸 고딕 미술은 그 바자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야만적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이제 우아한 형태의 이제 고딕 건축물들이 있고 하는데요. 이 바자리가 말하는 고딕은 우리가 말하는 현대 고딕 시대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중세 전체를 아울러서 고딕 시대라고 부르면서 그 북방인 유럽 민족들의 어떤 문화적인 퇴행성을 비판을 했던 거고요. 그 덕분에 이제 르네상스라는 개념이 오히려 이제 근세의 고조 문화의 부활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바자리가 고딕 시대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그렇게 싫어했나요?
이것은 아마 민족주의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자리 스스로도 이탈리아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인과 그 북쪽에 사는 프랑스나 독일인과의 어떤 문화적인 갈등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 있었겠고요. 자신들은 또한 이제 고전 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이 카톨릭 문화에도 중심지이기도 하잖아요. 네. 바로 이러한 어떠한 자긍심들이 바자리로 하여금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르네상스를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르네상스는 유럽 역사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시대를 준비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들을 잘 보면은 4가지 발명과 발견을 들 수 있는데 우선 이제 화약과 인쇄술이 발명이 되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고 어떤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는 어떤 방식도 바꿔 놓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항해술의 발달, 뭐 신대륙의 발견,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콜럼버스가 새로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했던 것들도 아마도 이제 이 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야곱 브루크하르트라는 19세기의 사학자의 말을 빌어서 본다면 이 시대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 그 자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는 인본주의 시대였고 그 인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런 몇몇의 인물들을 들 수 있는데 뭐 몽테뉴의 자성록이라든지 아니면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라든지 뭐 이런 글들이 나오면서 당시 사람들은 이제 신적인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규정된 인간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주체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로 에라스무스의 초상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인본주의 시대였던 거죠. 네. 르네상스 시대에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봉건제를 기반으로 했던 경제 구조가 이제 무너지고 말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의 양식이 바뀐 거죠. 화약이 나온 이후부터 이제 기사들, 그러니까 영주 계급의 기사 계급들은 물러나고 이제 관료 계층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문제를 들 수 있겠는데 이미 12세기서부터 종교권의 약화를 보다가 15세기에 들어가면서 이 기독교는 굉장히 큰 2개의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제 아비뇽 유폐라는 거 13세기 때. 그다음에 이제 황권의 분립이라는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의 권리가 상당히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15세기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반종교 개혁 운동들이 일어나지만 모두 다 실패를 했고 결국 1517년에 독일 비텐보르그에서 마틴 루터라는 승려가 이 가톨릭의 반박 조항을 내면서 이제 종교 개혁에 불씨를 당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톨릭은 신교와 구교로 이제 나눠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르네상스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유럽 문화의 재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부연 설명하자면 이제 중세의 단일화된 종교적 권력이 나누어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나누어짐은 또한 반대로 세속 궁정의 권력이 또 증대되는 어떤 역현상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런 역사 속에서 미술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게 되고 또 이러한 변화된 미술들이 또한 새롭게 변화된 역사 환경을 또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르네상스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도 참 다양했을 것 같아요. 예, 르네상스는 그러니까 단순히 미술 문화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고 가파른 변혁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인 면에서 말고 미술사에서도 르네상스 시대는 굉장히 다양한 역사적 시기로 아주 중요한 시기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나게 되나요? 네, 이 르네상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서구 중심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르네상스는 유럽인들 생각하기엔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서 생겨났던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유럽의 독특한 현상으로서 사람들은 이것이 서구 중심주의 혹은 백인 우월주의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되고요. 바로 이러한 역사관들 혹은 이러한 세계관들이 바로 나중에 나타나게 될 제국주의나 식민주의의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래서 르네상스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사관의 하나였겠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지리학적 위치에서 본다면 이 르네상스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세계를 제패하는 어떤 그러한 패권주의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양 미술 하면은 르네상스 미술이 아주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 피렌체는 르네상스 미술의 본거지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피렌체 어떤 곳인가요? 예, 피렌체는 원래 피오레라는 말에서 유래한 도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피오레라는 말 자체가 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피렌체라는 동네가 꽃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원래 그 아르노강의 기슭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만 소도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목축만 했었다가 이것이 이제 점차 커지면서 이렇게 이 의료 산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무역로 역할까지도 무역도 겸하게 되고 거기다 이제 금융까지 하게 되면서 이 피렌체는 13세기, 14세기에 걸쳐서 상당히 부국의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피렌체는 스스로 자신이 이제 토스카나 지방에 속해 있는데 토스카나 언어를 이탈리아 공용어로 만들었고 자신들이 쓰고 있는 이 돈은 마치 기축화폐처럼 유럽의 통화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어떤 그러한 일까지도 하게 되지요. 이 꽃의 도시 피렌체, 선생님 혹시 가보셨나요? 네, 피렌체는 무척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피렌체의 두오모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상당히 이제 기품이고 이렇게 르네상스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물론 이제 이 도시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상당히 피비린내 나는 반역의 역사도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피렌체 하면은 메디치 가문 떠오르잖아요. 네. 이 가문의 역사만 봐도 피렌체의 흥망성쇠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메디치 가문의 흥망성쇠가 피렌체의 흥망성쇠는 꼭 아니었지만 대체로 이제 이 맥락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15세기 중반에 그 메디치가 굉장히 이렇게 최고조에 이르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메디치 가문이 르네상스를 이끌 수 있는 어떤 역동적인 원인이 되었었는데 이 메디치 가문이 이제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예술 후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15세기 중반서부터 메디치 가문은 예술뿐만 아니라 이 문화적 후원을 해가면서 이 피렌체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이제 흥성했던 메디치 가문이 17세기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18세기 이후에 메디치의 성을 쓰고 있는 이탈리아인은 거의 하나도 없을 정도로 메디치 가문은 이제 멸문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피렌체와 메디치 가문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도 미술 여행 준비돼 있죠? 네, 그럼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여행 한번 즐겨보실까요? 네.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미술 여행. 자,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를 꽃피운 이탈리아 피렌체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그곳에서 메디치 가문을 찾아보려 합니다. 여기 메디치가의 문장이 보이네요. 로렌초 대 메디치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계신가요? 나를 찾는 걸 보니 어떻게 피렌체를 중심으로 르네상스 미술이 꽃을 피우게 된 건지가 궁금한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너무 먼 시대로 떠나온지라. 원래 저희 메디치 가문은 양모 교육을 하는 상인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킨 인물이 바로 저의 증조부인 조반니 디 메디치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메디치 은행을 설립해 가문의 재산을 늘려나갔고 그렇게 해서 부와 권력을 쌓았지요. 증조 할아버지가 쌓은 부와 권력을 바탕으로 제 할아버지인 코시모 메디치는 명예를 쌓고자 했습니다. 바로 예술과 문화, 교회를 후원하면서 말이죠. 말하자면 가문의 영광을 위해 당대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을
아낌없이 후원했습니다. 미켈란젤로와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등 정말 내노라 하는 예술가들이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았었죠. 브루넬리스키가 빠졌군요. 저희 메디치가의 후원으로 100년 넘게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피렌체 대성당의 거대한 도움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승승장구하던 메디치가에도 짧지만 침체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제 부친 때 일이죠. 지병을 앓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통치 5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통치권을 물려받았죠. 제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예, 물론입니다. 위대한 로렌초라고 불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 로렌초 데 메디치는 학문만이 아닌 예술의 후원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문인이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저희 가문에 대한 신망은 대단했습니다. 네,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만약 독재자가 필요하다면 메디치가보다 더 훌륭하고 매력적인 독재자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했다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정계와 재계는 물론 문화예술계를 선도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르네상스를 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3명의 동방 박사가 나오지요. 그들의 얼굴이 바로 메디치 가문의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걸려있는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이 저희 조부의 사무실이었던 메디치가의 궁전이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럼 이만. 네, 피렌체와 메디치가에 대한 미술 여행 잘 떠나왔습니다. 네. 이 메디치가에 의해서 발굴되고 또 성장한 예술가들이 꽤 많죠. 꽤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만 든다면 이제 미켈란젤로도 들 수 있고요. 라파엘로도 역시 그가 발굴해서 그 가문이 발굴해서 키워놓은 화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로렌조 메디치의 무덤을 직접 만든 것도 이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이제 메디치의 경당인데요. 네. 바로 이 메디치 경당은 메디치 가문의 유명했던 2명의 메디치, 줄리아노와 로렌조 메디치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네, 이 메디치가가 이룩한 정치나 경제적 발전을 또 네. 그림으로 표현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굉장히 많은 그림들을 봤었고요. 일단은 그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보다는 일단 그 피렌체의 의미를 그림으로 네. 볼 수 있는 것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혹시 이 보티첼리의 화가를 아신다고 하니까 이 프리마베라라는 그림을 아시나요? 이 그림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유경 씨는? 이 그림은요, 숲속인 것 같고요. 네. 가운데 한 여인이 있고 옆에 또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네. 그 요즘 많이 유행하는 약간 세미 누드 같은 그림 같기도 하고요. 네. 그 가운데 여인 위에는 네. 큐피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그림은 그 고전적인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려진 아마도 이제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이탈리아어로 프리마베라는 봄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도시에, 한 가문에, 한 사람한테 봄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신화는 봄이 오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그 서북풍, 그러니까 sak풍이 한 여인을 붙잡고 있는데요. 이 붙잡힌 여인이 바로 꽃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겨울의 신이 꽃이 필 수 있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이 여인은 곧 꽃의 여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서 왼쪽을 보시면 3명의 미의 여신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은 이미 이제 완연한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신호기도 하지요. 가장 왼쪽에 있는 헤르메스는 이제 그 봄의 열매가 열릴 것인가 꽃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신의 그 명령을 받아 탐색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제 가운데에 있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은 다른 인물들이 굉장히 이상화된 얼굴이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임신한 몸과 굉장히 실제로 있을 법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은 아마도 한 여인의 초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모습은 위에 있는 아기가 그 여인 위에 떠서 화살을 쏘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에로스라는 모습을 가지고 에로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에로스와 임신 뭐 이런 것들과 관계되면서 한 집안에 그 시집온 여인이 임신을 하고 임신한 새 아기를 기다리는 이 가문은 바로 이제 봄을 기다리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굉장히 고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여인이나 그 여인의 뒷배경에서 볼 수 있는 이상한 묘한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이것이 굉장히 어떤 중세의 성모상을 연상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보티첼리의 그림은 고전과 중세의 좋은 것이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럼 르네상스 시대는 고대의 인물을 연상시키게 하는 네. 이런 미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고전주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정 씨 혹시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실한 예증이 있는데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이름이 뭐더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가요? 네, 이 부분에서는 틀렸네요. 예,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만들어 놓은 다윗이라는 조각상입니다. 1501년에 이제 그 피렌체 시의 의뢰를 받아서 만든 높이 4m가 넘는 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건강하신 몸이네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정말 요즘 사람들 모습에 아주 흡사한 것 같고요. 네. 그리스 시대의 미술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 콘트라포스트라고 짝다리를 짚고 있는 상태라든지 이렇게 이상적인 남성의 몸매라든지 아니면 잘 분할되어 있는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고전 그리스 조각을 연상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고대 그리스의 영웅이나 신이 아니라 바로 이제 기독교의 영웅인 다윗이라는 점이죠. 근데 이 다윗을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인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오점, 결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머리가 좀 크다는 부분인데요. 이 천재적인 조각가가 왜 머리를 크게 했을까? 이것은 이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조각상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밑에서 쳐다볼 것이고요. 밑에서 쳐다봤을 때 조각상의 머리가 원래 크기로 되었다면 굉장히 머리가 작은 머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약간은 더 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정설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더 그 설명으로 또 이해를 못하는 것이 바로 그 내려진 손의 크기예요. 굉장히 손이 커 보이죠. 왕손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원근법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설명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 싸우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다윗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그 돌팔매 그 가죽띠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요. 여기서 바로 다윗의 무기는 다름 아닌 손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있고요. 미켈란젤로도 스스로 이제 자기가 조각을 하면서 이 손이 신이 내려준 가장 최상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더 도드라지게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여전히 기독교적인 요소는 빠지지 않았네요. 빠지지 않고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다른 요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요소가 더 있겠어요? 인본주의적인 요소. 인본주의적인 요소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피렌체의 애국심을 이제 고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상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프랑스 군대의 위협을 받다가 결국 도시가 그 위협을 받다가 이제 결국 극복하게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이 바로 프랑스를 골리앗으로 자기네들 갖다 다윗으로 보고 이러한 조각상을 만들어서 기념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러면 이 르네상스 시대에 더 기독교적이고 또 더 영웅적인 작품들이 많이 탄생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독교 입장에서는 성상보다 좀 더 큰 종교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고전주의가 싹튼 것에 대해서 그 교황이나 이 성직자들은 그것을 일종의 어떤 종교에 대한 반항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조용성을 만났다고 환영했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고전주의 속에서 새로운 이제 성인상들을 찾았던 거죠. 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서의 성인상을 찾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성상 파괴 운동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네. 그때처럼 세속적인 권력 투쟁이 이 르네상스 시대에도 계속 되는 거네요. 그럼요. 미술을 통해서 어떤 권력 투쟁을 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이것이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술을 우리가 이제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보지 말고 미술 자체가 일종의 사람의 말처럼 하나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했다면 미술은 바로 이러한 권력의 수단, 권력 투쟁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고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인데 르네상스 미술의 중심에는 성 베드로 성당이 서 있습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어졌다는 그 성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원래 그 성당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서 지어진 성당인데요. 그 성당 위에 이 르네상스의 교황들은 새로운 성당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오래된 역사이긴 하지만 이미 이제 그 중세 때부터 성 베드로 성당은 그렇게 큰 성당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고딕 성당들이 더 큰 성당들이 나오면서 로마의 교황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쟁심을 갖게 되었고 더 세상에서 큰 성당을 짓기를 바랬던 거죠.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이 있었던 것만큼 규모나 건축법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성당은 르네상스의 이념을 잘 보여주는 그런 성당이 됐었어야 되는데요. 그런 그 건축적인 이념이나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말하면 조형적인 이념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 인간이라는 이런 스케치가 아닌가 싶어요. 이 모습을 보면은 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두 팔과 다리를 벌린 채 서 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정사각형과 등심원 안에 딱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완벽한 기하적 조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인간하고도 일치한다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또한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지동설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데 이제 등심원으로 아주 동그랗게 원으로 도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우주의 질서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이러한 우주의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은 중앙 집중형 성당으로서 교회 건축으로서 계획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에 르네상스 시대의 우주관이 반영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성당 그 자체가 지금은 아니지만 원래 성당 그 계획 처음 자체는 등심원 안에 모든 건축물의 구성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지어졌었어요. 그리고 설계가 됐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무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제 한 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궁극적인 원리를 갖고 있었었고요. 또 이 시대에는 교황조차 그 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예술가들의 활동 범위가 아주 넓어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잘 파악하셨는데요. 이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은 거의 전인적인 예술가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화가다, 뭐 건축가다, 조각가다 이게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작가들이 여러 가지 장르를 이렇게 포섭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전지전능한 능력 때문에 이 예술가들은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커다란 예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제 율리우스 2세 때 교황과 그다음에 메디치 가문의 출신인 레오 10세 때 교황의 시기에 아마 이 두 교황 사이가 바로 이제 그 전성기 르네상스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덕분에 이제 피렌체라든지 타 도시에 있었던 예술가들이 그 로마의 스카우트에 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한 시기인 만큼 예술가들끼리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이 율리우스 2세 교황 시기의 그 경쟁은 거의 이제 치밀하고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잔인할 정도의 어떤 경쟁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율리우스 2세 교황, 늙은 율리우스 2세 교황의 모습이 있고요. 이 2세 교황을 둘러싸고 브라만테와 미켈란젤로의 경쟁이 또한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이고 브라만테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브라만테라는 건축가가 이제 원래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의 총 감독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브라만테는 미켈란젤로를 총애하는 율리우스 2세에 대하여 자신이 그 총애를 어떻게 보면 가릴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갖다가 방해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맡기는데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조각가이기 때문에 회화의 부분에서는 뭔가 자신의 실력의 바닥을 드러내겠지라는 어떤 그런 속셈으로 브라만테는 자신의 적이었던 미켈란젤로한테 이 일을 시키죠. 그런다 미켈란젤로는 이 일을 흔쾌히 맡고 5년 후에, 그러니까 1508년에서 12년 사이, 그러니까 5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서 이 천지창조라는 르네상스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서로의 어떤 협조라든지 어떤 그 운명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시기, 경쟁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명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선생님, 요즘에도 메디치가처럼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단체나 프로그램들이 참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도 뭐 메세나라는 협회가 있어서 예술가를 후원해주는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김진아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오늘 미술 공감 시간에서는 현대 미술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후원자 세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 미술관과 소위 블록버스터 전시의 그 후원 세력들이 어떻게 현대 미술을 후원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유명한 후원자였던 메디치가는 직접 미술가를 후원하는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던가 미켈란젤로라든가, 특히 미켈란젤로의 어떤 조각 솜씨를 보고 메디치가에서 발굴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 조각 또는 특정 건축을 직접 후원을 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어떤 내용이나 작품이 놓이는 위치를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강력한 후원 집단이었고요. 현대미술도 역시 메디치 가문처럼 많은 재화를 획득한 특히 대기업들의 미술에 대한 후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치가와 다른 것은 미술품을 직접 어떤 특정 주제를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좋아하는 미술가의 작품을 수집하거나 아니면 미술관을 후원하거나 이런 형태의 어떤 간접적인 후원 세력들이 많아졌고요. 옛날에 소위 몇 가문 중심의 미술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기업가 아니면 많은 정치인 혹은 일반인들도 미술 후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 특히 뉴욕을 20세기 중반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올려놓은 데는 막강한 후원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뉴욕의 모마, 그 소위 근대미술관, 휘트니 미술관, 구겐하임 등은 19세기 후반 막대한 부를 이룩한 어떤 재벌들의 어떤 따님들이나 대기업들이 막 후원을 해서 이루어진 미술관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후원체의 개념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술품을 산 것이 아니라 미국이 어떤 동시대 미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동시대 미술을 적극 수집하여 세계에 전파한 그런 큰 공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패기 구겐하임 여사는 어머니가 타이타닉호로 어머니를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이제 막대한 부를 상속했고요. 휘트니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자신이 모았던 동시대 미국 미술을 400여 점 기증하려고 했는데요. 오히려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미술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메트로폴리탄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휘트니 여사가 휘트니 뮤지엄 오브 아메리칸 아트, 즉 미국 휘트니 미국 미술관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독립적인 미국 미술관을 설립하게 됨으로써 20세기 중반 아주
동시대적인 건물의 특징을 가진 미술관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추상 표현주의와 생면 추상을 처음으로 세계적인 미술로 길러낸 그런 막강한 뒷받침의 역할을 했습니다. 블록버스터 전시는 1970년대 메트로폴리탄에서 호빙이라는 관장이 기한을 했습니다. 그 이전의 미술관은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인 공간으로 소수의 엘리트만이 미술을 감상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미술관이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모든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쉬운 전시, 유명한 전시, 그리고 대규모급 전시, 그리고 기업의 스폰서를 받음으로써 유명한 그림들을 한 곳에 직결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러한 전시는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많은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겠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기업들이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을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소위 기업의 사회 선을 실천한다는 의지가 있는 반면 어떻게 보면 기업의 활동에 간접적인 홍보를 위해서 당연히 후원을 하는 거겠지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처음에 그 기름 회사인 모바일 회사라던가 아니면 필립 모리스, 여러분 말보로 담배 아시죠? 가장 큰 그 블록버스터 전시의 후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전시회를 후원한 데는 자신들이 하는 어떤 담배 사업이라던가 기름 사업이라던가 이런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요. 따라서 요즘은 문화미술 후원 사업이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의 홍보와 문화 사업과 어떻게 보면 또 연결되는 그런 지점도 큽니다. 네, 현대의 미술 후원에 대해서 김진아 선생님 설명 들어봤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 후원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예,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그 근세의 미술 후원은 주로 이제 왕정이나 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실제로는 귀족들도 나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술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작가들한테 활동의 자유나 활동의 영역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예술 후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르네상스의 그 왕족이나 귀족들은 이 작가들 자신의 어떤 노예나 어떤 부리는 사람들처럼 데리고 있었던 것이 더 옳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보면은 작품들을 기존에 만들어진 작품, 어떤 작품성이라든지 뭐 작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상 때문에 이들을 후원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들의 집을 꾸미거나 자신들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품위를 높이거나 하는 이러한 목적에서 예술가들을 후원했던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점차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들의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고 예술가들이 좀 똑똑해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찌 보면 당시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가령 그 홀바인 같은 화가를 예를 들자면, 네. 그 영국의 헨리 8세인가요? 이제 헨리 8세가 상당히 좋아했던 그 화가가 이제 홀바인이었는데, 홀바인이 한때 그 밑에 있는 귀족하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화가가 귀족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귀족이 가서 왕한테 하소연을 했겠죠. 그러니까 일개 화가가 나의 귀족의 뺨을 때렸다, 얻은 벌을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영국의 헨리 8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귀족들은 많지만 화가는 하나다. 그 홀바인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궁정에서 일하는 화가,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어떤 그 약간의 그 격상됐다는 모습을 이렇게 은근슬쩍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뭐 전 예술가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고 부분을 선택받은 예술가들이 그러한 지위와 명성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이 조금은 전 시대와는 좀 달라져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던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르네상스 시대로 돌아와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교황마다 개성이 달랐잖아요. 네. 그만큼 교황들이 선호하는 예술과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교황님의 선호도에 따라서 카톨릭 교회에 가는 방향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황님이 금욕적이면 예술가들은 굶어 죽고요. 예. 교황님이 좀 화려하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면 예술이 풍성해집니다. 반대 이러한 것. 근데 이제 르네상스의 교황님들은 대체로 그런 아름다운 것을 선호하고 또 그런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신이 교황청의 권위와 교황청의 권력을 또 남들한테도 선전도 하고 싶었던 것이 그 르네상스 그 교황님들의 공통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율리우스 2세 교황님은 이 미켈란젤로를 굉장히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그 모세상이 있는 자신의 무덤을 만들라고 직접 지시를 했었었고요. 반면에 그 레오 교황님은,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 출신의 레오 교황님은 라파엘로를 많이 선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작가는 이제 동시대에 로마에 와서 작업을 했었었고요. 또 경쟁적으로도 또 작업을 했었습니다. 원래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는 라파엘로한테 먼저 의뢰가 갔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라파엘로는 당시 스탄자라는 벽화를 그리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미켈란젤로한테 이제 보류가 됐었었는데요. 네. 혹시 스탄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스탄자요? 예.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이 스탄자라는 것은 이탈리아 말로 방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냥 방이 아니라 바티칸의 스탄자라고 하면 스탄자는 이제 교황님의 집무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티칸 궁에 있는 방들은 여러 스탄자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 스탄자가 각 교황님의 방이었고 집무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라파엘로의 스탄자 벽화는 바로 이제 교황님의 집무실에 그림을 그려놓은 그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혹시 이 그림을 아시나요? 이 그림은 제가 아까는 틀렸는데 이건 알 것 같아요. 네. 그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아테네 학당이죠. 그 스탄자 델라 세나투라라는 교황님의 집무실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이제 교황님이 이렇게 어떤 이 고전주의 문화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또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자연 철학자, 뭐 사상가들을 한데 다 모아놓은 건데요. 이렇게 가상으로서 일종의 가상의 아카데미를 하나 형성을 해놓은 건데요. 가장 가운데 있는 두 인물이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땅을 가리키면서 서로 어떤 그 자신들의 이론을 서로 이제 설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뒷배경인데요. 이 뒷배경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지어져 있는 성 베드로 성당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라파엘로도 이 성 베드로 성당 건축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려놓음으로써 스스로도 그러니까 건축적 재능도 함께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는 서로 이제 경쟁하는,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사이로 발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그림을 하나 슬쩍 볼까요? 네. 라파엘로는 몇 개의 스탄자의 그림을 또 그리게 되는데, 이제 재미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탄자 엘리오도르라는 그 방에 그려진 4개의 벽화입니다. 4개의 벽화 중에 오늘은 2개의 벽화를 바라볼 텐데요. 하나가 헬리오도로스의 추방이고요. 하나가 이제 베드로의 구출이라는 2가지 장면인데요. 네. 그 모습은 바로 이제 구약 성서의 한 주제를 따가지고 온 겁니다. 헬리오도로스라는 구약 성서에서 이 한 이방인이 그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약탈을 할 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낸 4명의 천사, 신의 의지가 헬리오도로스를 쫓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왼쪽에서 보면은 스스로 교황님 율리우스 2세 교황님이 이렇게 가마를 타고 들어와서 이 사건을 직접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반대면 벽에 그려진 이 베드로의 구출이라는 장면인데, 이 그림은 이제 3장면으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는 이제 베드로가 붙잡혀 있는 장면, 하나는 이제 이 천사가 그 감옥으로 들어가는 장면, 거기서 또 이제 이 베드로 구출에서 나오는 장면, 세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교황께서 이미 그 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그 권력이 지켜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갖다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선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접견실이고 집무실이니까 그 속에는 많은 해외 대사라든지 국왕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기 스스로의 권력이 지상의 권력과는 정말 다른 어떤 신으로부터의 권력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러한 그림들을 그리게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림 한 장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사회가 담겨 있다는 거 오늘 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꼈네요. 네. 그러면 유경 씨가 오늘 배운 내용을 조금 한번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는 새로운 시대, 즉 근대적인 조형 의식을 반영한다는 점을 알았고요. 또 중세와는 달리 고전 문화를 부활시키지만 가톨릭 교회가 봉착한 문제들을 예술을 통해서 선전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르네상스 시대를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오늘 잘 이해하셨네요. 그 르네상스의 미술은 고전적이고 인본주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지니고 있었던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그 보호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권력과의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네. 다음 시간에는 바로크 미술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 개혁 시대 이후에 17세기 유럽의 어떤 굉장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형 변화와 함께 문화와 미술이 어떻게 변화되고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네, 많은 분들이 다음 시간도 기다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